1863년 디어본이란 미국 미시건주의 한 마을에서 어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헨리 포드, 훗날 자동차 왕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죠. 당시 디어본은 개발이 매우 더딘 시골 마을이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헨리의 아버지 윌리엄 포드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였는데요. 윌리엄 포드는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농사할 땅이 넘쳐나는 미국으로 건너와 농업에 종사하며 농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헨리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되길 원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미국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20세기의 미국 부자를 거론할 때 석유왕 록펠러와 철강왕 카네기와 더불어 꼭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어떻게 평범한 농부 집안의 아들에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자동차 기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헨리 포드의 인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농부인 아버지와는 달리 농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연관이 없는 발명이나 공학 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죠. 이와 관련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헨리네 집에는 자명종 지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헨리가 보기만 하면 분해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러니 집안에선 헨리를 괴상한 아이로 취급했는데 그의 형제는 물론이고 특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헨리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의 어머니 메리 리토갓 오원입니다. 하지만 헨리가 성인이 되기도 전인 청소년 시절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참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느려 터진 마차를 타고 오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 일이 큰 한이 되었고 더더욱 자동차에 집착을 갖게 된 계기라고 말했죠. 유일한 지지자인 어머니를 잃게 된 헨리는 농업만 고집하는 집안을 가출해 디트로이트로 떠났습니다. 이때 그는 디트로이트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하기도 하며 꽤나 심한 고생을 겪었죠. 하지만 기계와 발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던 그는 에디슨 일루미네이팅사에 취직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 능력을 인정받아 수석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디슨 일루미네이팅 회사란 그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창업한 전기회사를 말하죠. 헨리는 이 회사에서 에디슨에게 자신의 가솔린 자동차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디슨은 기발하고 뛰어난 계획이라며 그를 격려했죠. 헨리는 지금껏 자신의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지해준 사람이 몇 없었기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험을 쌓은 그는 회사를 나와 1901년 헨리 포드 컴퍼니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때 헨리와 그의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포드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헨리 포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1903년 그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딴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세웠고 계획만 했던 자신의 꿈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꽤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요. 포드 모터 컴퍼니의 자동차는 속력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레이싱 경주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레이싱 경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경기였는데 그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우승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이것은 회사를 알리고자 한 마케팅 수단이었을 뿐 헨리 포드의 진가는 그가 실행한 대담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포드를 있게 한 자동차 모델 포드 T형 대량 생산 계획이 바로 그것이죠. 포드 T형은 1908년부터 1927년까지 무려 1500만 대가 넘게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이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헨리의 컨베이어 벨트 도입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전까지 자동차는 노동자들이 소규모 팀을 짜서 하나씩 만들었으나 컨베이어 벨트 도입 후에는 노동자들이 일렬로 서서 단순 업무만 반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는 작업 효율을 극대화했는데 예전에는 6만 명의 직원이 28만 대를 생산했다면 컨베이어 벨트 도입 후에는 1만 3천 명이 3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게 되었죠. 또한 헨리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단일 색상을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차종 말고 오직 T형만을 만들기로 했고 색상 또한 검은색으로 통일하고자 했죠. 실제로 포드 T형은 1915년까지 검은색으로만 도색되었습니다. 또한 차체의 규격화, 부품의 최소화 등의 생산 규칙을 만들어 작업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죠.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자동차 가격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2개월치 봉급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실제로 1920년대 미국의 도로 절반은 포드 T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포드 T형은 1927년에 단종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T형이 단종된 이유는 경쟁사 제너럴 모터스와 쉐보레가 다양한 디자인을 무기로 한 신차들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진 포드 T형은 훨씬 고급화된 후속 모델 포드 A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단종된 것이죠. 하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의 틀을 만든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은 헨리 포드의 가장 큰 업적이라 평가되는데요. 이는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 엘리트만 봤던 기술적 특혜를 대중에게도 널리 보급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헨리 포드는 대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불만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당시 철강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1달러를 받았다면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하루에 8시간 일을 시키고 5달러를 주었죠. 이는 2024년 환율로 약 153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으니 굉장히 후한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헨리 포드의 고임금 정책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에 그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의도도 숨겨져 있었죠.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으로 인해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인력은 해고하되 필요한 인력에게는 고임금과 단축된 근로시간을 제시한 것이죠. 다른 공장들은 포드 자동차처럼 임금을 줄 수 없었으니 근처의 모든 숙련공들은 포드 자동차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포드 공장 정문에는 일하게 해달라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헨리 포드의 고임금 정책은 미국의 현대사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중산층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1급을 5달러로 올린 뒤 2년 뒤에 포드 종업원들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죠. 한 예로 주택 가격은 325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늘었고 평균 예금 액수도 196달러에서 750달러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헨리 포드의 고임금 정책이었죠. 또한 그는 주 5일째 40시간 근무를 최초로 실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여러모로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하지만 이런 대단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여러 사람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반유대주의적 행보인데요. 1920년대에 헨리 포드는 디어본 인디펜던트라는 주간신문을 기획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반유대주의 기고문이 독일에서도 발행되었죠. 나치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던 하임리 힘러도 이를 애독하였고 심지어 히틀러도 포드의 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의 방에는 포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실제로 헨리 포드는 1938년에 나치 독일이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대십장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같이 여러 반유대주의적 행보 여파로 인해 미국 유대인 단체가 포드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명예훼손으로 포드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가 창립한 포드 모터 컴퍼니도 전범기업이라는 딱지를 받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드 모터 컴퍼니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승리에 큰 공을 세운 회사라는 점이 그렇죠. 포드 모터 컴퍼니가 소유한 많은 공장에서 여러 군수품이 생산되어 미군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차 대전부터 장갑차, 군용 구급차 등을 생산하며 미군을 적극적으로 도운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포드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가 확실한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은 부인하지만 그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유대인이란 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후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치 협력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포드가 만들어 놓은 비인간적인 노동 시스템을 질타하는 지식인들도 끝이 없었죠. 더구나 루즈벨트 행정부는 포드사를 전시 중이라는 이유로 국유화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헨리 포드는 말년에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대표적으로 1943년에 아들 에셀 포드가 암에 걸려 사망한 일이 그에게 커다란 슬픔을 주었습니다. 이런 불행과 고난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1945년에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약 2년 뒤인 1947년 4월 7일 뇌출혈 발작을 일으키며 세상을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약 10억 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20조 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었죠. 이후 그가 설립한 포드모터 컴퍼니는 2024년 기준 시가총액 472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헨리 포드는 현대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기업가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는 기업가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유머 작가이자 배우였던 윌 로저스가 한 말이 헨리 포드를 평가하기에 딱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괴로움을 주었는지 알려면 100년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왕국을 세운 남자 헨리 포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미국의 또 다른 거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35년 11월 25일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덤펄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앤드류 카네기, 훗날 철강왕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죠. 그가 태어났을 당시 카네기 일가는 수동식 직조기를 이용하는 작은 가내 공장을 운용하며 가내 수공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가 서서히 보급되면서 가내 수공업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아버지 윌리엄 카네기의 사업 역시 점차 힘들어졌죠. 결국 앤드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조금씩 도우며 이때부터 그의 원동력인 끈질긴 근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일손을 빌려도 생계는 점점 힘들어졌는데요. 결국 카네기 일가족 전체가 일자리가 풍부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어린 앤드류는 집안을 돕기 위해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버는 등 꽤나 심한 고생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19세기 미국을 호령한 갑부 중에 갑부가 되었으며 심지어 철강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던 이민자 소년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네기 일가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앤드류는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며 동생 톰과 함께 아버지를 도우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앤드류의 성실성과 근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광로에 석탄을 넣는 화부로도 일을 했는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전보 배달부로 정식 고용된 것이죠. 뛰어난 근성으로 일을 빠르게 배운 그는 모스부호를 써서 전보를 보내는 전신기사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 경력을 꾸준히 이어간 그는 결국 1853년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지부장 토머스 알렉산더 스콧의 비서 겸 전신기사로 취직하게 되었죠. 여기서 지부장 스콧은 앤드류의 근성 있는 모습에 호감을 가져 철도 업무도 적극적으로 알려줬을 뿐 아니라 투자에 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앤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스콧의 조언이었을 정도로 그에겐 둘도 없는 은인이었죠. 이후 남다른 근성으로 투자 역시 빠르게 익힌 그는 본격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1856년 철도 침대차 사업에 투자해 거금을 벌어들였는데 217달러 50센트를 대출받아 투자해 불과 2년 만에 매년 5,000달러의 배당금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는 투자뿐만 아니라 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1859년엔 능력을 인정받아 스콧의 뒤를 이어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피츠버그 지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해 전쟁부에서 일하던 스콧을 따라 워싱턴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철도와 전신 복구 업무를 맡으며 회사에 많은 공을 세웠고 동시에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여러 투자 중 타이터스빌의 석유회사에 거금을 투자한 건도 있었는데요. 카네기는 미국 석유 산업의 잠재력을 알아봤기에 확신에 차 거금을 투자할 수 있었고 결국 이 건이 소위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1865년 그는 정들었던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그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워낙 많아 그대로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미국 산업을 바라보는 눈이 워낙 밝았습니다. 특히 미국 공업의 기초가 철강 산업인 것을 예견하고
축적한 재산을 모조리 철강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카네기는 카네기 스틸이라는 회사를 세워 석탄 채광부터 운송과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가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까닭이 바로 이 수직 계열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이죠. 강철의 대량 제조 및 유통을 실현시킨 그는 철강업계를 모조리 집어삼키면서 업계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벌게 된 그. 하지만 카네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1875년 그는 미국 최초의 강철 공장인 에드거 톰슨 강철 회사를 설립하는데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카네기는 원료 공급 및 생산과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을 모조리 흡수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1881년에 프리코쿠스 회사 합병, 1886년에 홈스테드 제강소 매입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그가 관련 업체들을 모조리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점, 불공정 경쟁, 노동 탄압, 정경 유착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록펠러, 존 피어펀트 모건 등 상당수의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죠. 사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시대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으니 딱히 카네기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돈을 모은 방법이 정당하다거나 옳은 방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는 물론이고 당시에 성공한 여러 기업가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받은 비판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그가 받는 수많은 비판 중 홈스테드 학살 사건을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1881년 카네기는 헨리 클레이 프릭을 카네기 스틸의 회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스코틀랜드 성으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당시 프릭은 석탄 왕이라 불릴 정도로 사업 수완이 좋은 기업가였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덕업자이기도 했죠. 그는 회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임금 협상이 틀어지게 되면서 1892년 6월 피츠버그 홈스테드 제강소 공장에 폐쇄를 강행했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자 프릭은 공장을 탈환하기 위해 용역 깡패 30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용역 깡패들이 그 유명한 핑거튼 전미탐정 사무소의 직원들이었죠. 용역 깡패들은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3명의 핑거튼 직원과 9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참극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프릭은 펜실베이니아 군대에까지 도움을 청했죠. 결국 8,000명의 주 방위군이 공장을 보호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소식이 대중 사이에 확산되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7월 23일 홈스테드 학살 사건에 붕괴한 한 청년이 프릭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네기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휴양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는 회사에 돌아온 직후 이 사태는 프릭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짓이라 주장하며 회사엔 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휴양을 떠나기 전에도 카네기 스틸의 파업은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죠. 그 전까지 정직한 기업가이며 노동자의 벗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 사태로 인해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에 특히나 신경을 썼던 카네기에겐 꽤나 큰 타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그가 은퇴를 결심한 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1892년 카네기는 기존의 철강 관련 사업체를 하나로 묶어 트러스트를 형성했는데요. 이는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당시 2위 철강업체의 소유주였던 존 피어포트 모건이 카네기 스틸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건넸는데요. 이에 앤드류 카네기는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그가 얼마나 은퇴에 대한 열망이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카네기는 한창 사업으로 바빴던 33살 때에도 이미 은퇴 계획을 세운 바 있었죠. 당시 그가 세운 은퇴 계획은 35살에 은퇴하고 생활비 연 5만 달러를 제외하면 모두 자선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30년이나 늦은 1901년에야 그의 은퇴가 이루어졌지만 자선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는 그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죠.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저런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부의 사회 환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1901년에 회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재단을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교육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데 1902년부터 시작된
카네기 도서관 건립 계획을 통해 미국 전역에 2,5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들 또한 모두 사회에 헌납했죠. 카네기가 설립한 여러 공공도서관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 도서관의 절반이 그의 기부로 지어질 정도였으니 대중이 도서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었죠. 또한 그는 학교 설립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명문 대학교가 된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도 카네기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학교죠. 그 외에도 카네기율,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대학 등에 기부한 총 액수가 무려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발돋움하던 신흥국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선 사업의 규모는 훗날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자선 사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이자 반제국주의자였어요. 한 예로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계획할 때 카네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독대하며 이렇게 말을 건넸죠. 이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물론 저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가운데 온건 성향이 강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도 설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워진 국제사법재판소 건물 통칭 평화궁도 그가 기탁한 돈으로 지어졌죠. 이처럼 여러 자선 사업을 하던 그는 말년에 스코틀랜드에 자퇴해 스키보 성에 머물며 자서전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1914년에 자서전을 완성한 그는 이후 자신의 자택으로 돌아가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냈는데요. 이후 약 5년 뒤인 1919년 8월 11일 그는 자택에서 향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보유했던 4억 8천만 달러의 재산 가운데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3억 5천 달러가 이미 사회에 환원된 뒤였죠. 그의 유해는 뉴욕주 테리타운의 슬리피 할로 묘지로 옮겨져 매장되었는데 여기는 그가 좋아했던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묘비에는 생전에 그가 좋아하던 문구가 적혀 있었죠.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분야의 일종의 표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국 산업에 둘도 없는 기업가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비판받는 까닭이 되지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자선사업가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돈으로 명성을 살 수는 없다지만 적어도 그런 경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시기 미국의 또 다른 거부 존 피어폰트 모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37년 4월 17일 미국 코네티컷 하트포드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존 피어폰트 모건. 훗날 사람들은 이 아이를 JP 모건이라 불렀으며 금융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죠. 사람들은 왜 그를 금융왕이라 불렀을까요? 사실 모건은 오늘날 미국 기업 중 항상 시가총액 순위 20위 안에 있는 JP 모건 체이스의 전신인 JP 모건 코퍼레이션을 창업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19세기 미국 금융가를 주름잡았으며 이 시기 국가를 능가할 만한 자금력을 소유했다고 여겨졌죠. 금융업을 주력 사업으로 운영했지만 철도회사, 철강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19세기 미국 경제를 주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이 엄청난 재산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고 허무했는데요. 과연 모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존 피어폰트 모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건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조지프가 보험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인데요. 모건의 할아버지는 그가 10살일 때 사망했으며 모건의 아버지 주니우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죠. 이 유산 덕분에 모건은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특히 교육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고등학교 보스턴 잉글리시 하이스쿨을 졸업했으며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 입학해 미술사 학위를 취득했죠. 하지만 그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했을 뿐 정작 관심은 사업에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남부에 몇 달을 머물며 면화무역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했고 런던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죠. 이렇게 사업 구상에 몰두하던 그에게 아주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모건은 이 남북전쟁으로 인해 소위 떼돈을 벌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군은 전쟁 채권이나 다름없는 그린백 채권을 마구 찍어냈는데 당시엔 근본이제 시절이라 지폐와 금 사이의 가격 격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모건은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금을 대량으로 사지게 한 뒤 해외로 빼돌렸다가 금값이 오를 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죠. 두 번째 방법도 기발했는데 바로 미군부와 총을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에게 5,000정의 소총을 한정당 3.5달러에 구매한 다음 다시 미군부에 한정당 22달러에 팔았죠. 사실 이 거래는 호일 소총 사건이라 해서 꽤 유명한 사건인데 복잡한 내막이 숨겨져 있기도 했고 미군부의 비리를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리로 인해 모건은 체포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났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발자취에 꼬리처럼 따라붙는 멍해가 되었습니다. 모건은 남북전쟁뿐 아니라 유럽에서 발발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도 떼돈을 벌었어요. 당시 런던 금융가에선 프랑스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프랑스 국채를 15에서 20% 수준으로 마구 팔아버렸습니다. 이걸 모건이 모두 사들였는데 그는 프랑스의 거대한 식량 생산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엔 지금과 같은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럽의 식량 수요는 온전히 유럽 안에서만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를 떠받칠 수 있는 나라가 당시 프랑스뿐이라는 사실을 모건은 간파했던 것이죠.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결국 프랑스는 전쟁 배상금 50억 프랑을 갚으며 다시 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그는 미국은 물론이고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의 유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금융가로 성장하게 되었죠. 동시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JS 모건이라는 금융회사의 명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물론 모건이 전쟁으로만 돈을 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금융업뿐 아니라 철도회사, 철강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했어요. 1880년대 미국 내에서 철도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많은 철도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도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철도 회사 관계자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고 요금이나 경쟁을 하지 않도록 요구했죠. 그리고 1889년 연방철도협회를 설립하여 철도 산업을 살리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듯이 철도 회사들은 대거 파산했고 그 3분의 1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그러자 모건은 파산한 철도 회사에 대한 회생 작업을 진행하고 파산한 회사들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모건이 미국 철도 회사의 무려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아버지 주니어스가 마차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면서 모건은 회사의 경영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만의 경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 모건의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건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유럽 자본을 들여와 적당한 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낸 수익으로 여러 적대적 흡수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 독과점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미국 최대의 철강회사인 US 스틸이죠. 그는 당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소유하던 1위 철강회사 카네기 스틸을 4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여 철강업계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미국 내의 금융, 철도에 이어 철강까지 모조리 모건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영국의 해운회사들을 끌어들여서 해운 트러스트를 형성한 것이 그렇습니다. 당시 최대 여객회사인 영국의 화이트 스타라인까지 인수해 여객 분야에도 진출했죠. 이 해운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모건이 만든 해운 트러스트의 상선이 프랑스가 운영하는 전체 상선보다 많았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어가던 그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독과점이 경제와 소비자에게 이롭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하지만 대중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죠. 1902년에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즈벨트 또한 대중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는 트러스트, 즉 독점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좀먹는 벌레나 다름없다며 반독점법을 수단으로 철퇴를 들었죠. 모건 또한 이 철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건은 미국 경제에 여기저기 손을 뻗친 독과점 기업들의 수장으로만 보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는 미국 경제를 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1895년 유럽으로의 금 유출 때문에 미국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을 때도 모건이 자금을 빌려준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영국 은행 베어링 브라더스가 파산 위기에 물리자 영국의 은행들이 이 부실을 메우기 위해 미국 채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금이 다량으로 영국으로 흘러들어가 미국 경제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모건은 이 상황에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를 만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함께 사모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금을 모으자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모건과 로스차일드 가문은 30년 만기 채권 발행의 대가로 350만 온스의 금을 미국 재무부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건이 경제를 인질로 대통령을 협박해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 폭리를 취했다며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미국 경제를 구한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두고 모건 같은 파수꾼이 없었다면 그 어떤 투자자도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줄을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를 옹호했죠. 그가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한 일은 1907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3위의 신탁회사인 니커보커 신탁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탁회사의 대량의 예금 인출을 요구했고 결국 니커보커 신탁이 파산하자 아메리카 신탁 또한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무장관 조지 코텔류가 모건을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을 불러 사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죠. 이에 대부분의 은행가들은 신탁 구제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지만 모건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탁회사의 파산을 막자고 호소하면서 여러 은행과 함께 300만 달러를 조성, 그리고 회생 작업에 들어갔죠. 이외에도 많은 구제금을 마련했으나 결국 뉴욕시의 재정이 바닥나며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건은 3천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의 파산을 막았죠. 또한 이 과정에서 파산 위기에 몰린 석탄, 철강, 철도 회사들을 위해 2,500만 달러의 구제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건의 활약 덕에 금융시장 패닉을 수습할 수 있었고 그는 미국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몰락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사건,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모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시작된 것인데요. 타이타닉호는 모건이 운영하던 여객회사 화이트 스타라인의 여객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론은 모건이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 배와 승객의 안전을 챙기는 것을 등한시했다고 몰아갔죠. 사실 여기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았다면 모건은 말년을 편하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자 타이타닉 침몰 사건은 독과점 기업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트러스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에 정치권이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금융산업 독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푸조위원회를 설립할 정도였죠. 푸조위원회는 소수의 금융가들이 미국 산업을 통제한다고 봤고 그 정점에는 모건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청문회에 불려간 모건은 의원들의 격렬한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죠. 사실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여러 번 구한 모건이 없었다면 월스트리트는 물론 미국 경제 전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비난이란 비난은 모두 모건에게 쏠렸으니 그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심각한 신경쇠약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는 약해진 몸으로 휴양차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 1913년 로마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9세기의 미국 경제를 주름잡던 금융기업가의 말로라고 하기엔 너무나 허무했죠. 그가 이끌던 기업들은 반독점법으로 인해 여러 회사로 분할되었으나 JP모건은 살아남아 오늘날 JP모건 체이스라는 거대 금융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 또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를 창업했으니 현재 미국의 4대 은행 기업 중 2개가 모건 가문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모건은 19세기의 미국 경제는 물론 오늘날의 미국 경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동시에 독점 기업의 화신 같은 인물이었으며 수많은 기업을 적대 흡수합병해 많은 사람을 수렁으로 내몰아 넣은 기업가이기도 하죠. 그는 미국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의 경제를 주먹는 악덕 기업가였을까요? 미국의 금융왕 존 피어폰트 모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토머스 에디슨. 에디슨은 훗날 발명왕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특히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아마도 발명가 중 제일 높은 명성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적 위인전에서 에디슨 전기를 읽은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위인전 속의 에디슨은 독특하고 뛰어난 발상으로 여러 발명을 하고 전구를 탄생시킨 위인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그는 마냥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희대의 도둑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의 진짜 업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슨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직접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려 하는 등의 기행을 많이 펼치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심지어 선생님에겐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질문을 쏟아부어 어른들을 귀찮게 했죠. 결국 에디슨의 담임은 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에디슨을 퇴학시켰습니다. 실제로 그가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일은 뉴욕의 쿠퍼 유니언에서 청강을 한 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낸시 매튜스 엘리엇이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에디슨에게 여러 지식을 가르친 덕분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에디슨의 어머니도 전직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의 호기심은 남달리 왕성했는데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궁금한 것을 모조리 물어봤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끈질기게 알아냈어요. 이 호기심은 실험으로 이어졌고 훗날 성공할 때까지 실험을 멈추지 않는 에디슨 특유의 집념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기심과 집념이 꼭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 예로 그는 친구가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고 하자 공중에 뜨게 해주겠다며 친구를 상대로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과 타르타르산을 물에 녹여 친구에게 마시게 한 것이죠. 친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그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에디슨에게 엄청난 꾸준과 매타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탐구심이 왕성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당시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악동이 따로 없었죠. 이후 청년이 된 그는 특유의 실험 정신을 살려 의회용 전기식 투표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소모적인 의회의 투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명한 것이었지만 당시엔 조작 논란이 터진 시기라 반려당하고 말았죠. 에디슨은 여기서 자신의 순수 아이디어로 만든 기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발명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모토는 세상에 필요한 발명을 한 대로 바뀌게 되었고 사업가로서는 기존의 남이 개발한 발명품을 쓸만하게 개선하여 상용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여러 발명품을 세상에 내놨는데 대표적으로 축음기, 영사기, 실용적 장거리 전화, 전기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발명품은 티커테이프라에서 증권시장에 주가를 알려주던 종이 테이프였죠. 그는 그 과정에서 1880년 에디슨 일루미네이팅이란 전기회사를 차려 본격적으로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과도 첫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1884년 조선조정은 에디슨 전기회사에 첫 발전 선비를 주문했어요. 그렇게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천궁에 전국 최초로 전동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과 청은 1889년에 전기를 처음 받아들였으므로 당시 조선의 전동불은 동아시아 최초의 전기라 할 수 있었죠. 에디슨의 발명은 이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에디슨은 오늘날에 와서 그 많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되어 에디슨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산업과 상업에서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그리고 난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먼저 그는 1892년 촬영 장치인 캐니토그래프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치인 캐니토스코프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발명가는 에디슨 회사의 직원이었던 윌리엄 딕슨이었죠. 발명품의 특허가 고용주였던 에디슨의 이름으로 등록되자 딕슨은 결국 에디슨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촬영기와 영사기를 이용해 영화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류미에르 형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류미에르 형제의 방식을 베껴 영화 사업을 하면서 1908년 10여 개의 영화사를 묶은 영화 특허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특허 회사를 줄여서 MPPC라 하는데, MPPC는 시장 장악력을 위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죠. 독점력을 무기로 영화 길이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고 상영도 입맛대로 할 수 있었으니 영화인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영화인들은 에디슨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서부의 한 이름 없는 시골 벽촌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동네 이름이 바로 오늘날 영화하면 떠오르는 그 지역 할리우드입니다. 영화에 관련된 에디슨의 악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그는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화 달 세계 여행의 필름을 유럽에서 빼돌려 미국에서 복사한 후 전국에 상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엔 발명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는 시기였으나 영화 같은 미디어물에는 저작권이 미비하던 시절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에디슨이 훔친 달 세계 여행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해 오늘날 블록버스터에 시조를 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디슨의 가장 큰 업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전구 발명인데요. 하지만 전구 발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게 백열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제임스 로먼 린지입니다. 그는 1835년에 백열 전구를 발명했지만 수명이 너무 짧고 열이 엄청 심하다는 등의 여러 단점 때문에 끝내 상품화하지 못했죠. 이어서 1860년 영국 화학자인 조제프 윌슨 수환경이 더 발전된 전구를 개발했고 여러 번에 걸쳐 개량한 결과 백열등을 만든 그는 1875년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디슨이 등장하죠. 그는 수환의 아이디어를 훔쳐 전구를 만들고 수환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 고소는 에디슨의 패소로 끝났는데 정작 전구 상용화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번 것은 에디슨이었죠. 이 과정에서 그는 수환에게 거금을 주어 합작 회사를 차렸고 이렇게 거슬리던 특허권 문제까지 제거했습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저항력이 강한 탄소 필라멘트를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 주장하며 다시 한번 수환을 고소했는데요. 결국 그는 이 소송에서 승리해 전구 발명가란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이 탄소 필라멘트는 수환이 이미 개발한 것을 약간 개선한 것에 불과했는데 에디슨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험 일지의 해당 부분을 찢어버렸죠. 이후 에디슨은 전구로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융한 존 피어펀트 모건이 전구의 경제적 가치를 감지하고 에디슨에게 투자할 정도였죠. 이렇게 미국에 전등과 발전소가 퍼지게 되면서 에디슨은 전기 관련 회사들을 몽땅 합병한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만 특혜를 누리던 전등을 미국 가정에 널리 보급하면서 위대한 발명가 19세기의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이 외에도 그의 도둑질과 관련된 이야기는 꽤나 많습니다. 한 예로 뛰어난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에게 직류 발전기의 성능을 개량해달라며 5만 달러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1885년 작업을 완수한 테슬라는 에디슨에게 5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그는 농담도 모르나? 라며 입을 싹 씻어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 이후 에디슨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죠. 이처럼 에디슨은 그가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상식 관련 프로그램에서 에디슨의 행적을 재평가하여 이 사실들이 퍼지게 되었죠. 사실 이미 90년대부터 한국의 여러 서적을 통해 에디슨의 속물적 면모가 서술되었고 역사 다시 돌아보기 책자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최초의 상용화된 전구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학자들의 평가가 지배적이죠. 실제로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수환을 포함해 전구 개발에 힘쓴 많은 발명가들이 에디슨의 기발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해왔지만 여러 단점들로 인해 상용하지 못한 전구를 성공적으로 개량하고 널리 보급한 업적 때문이죠. 즉, 에디슨이 전구 개발사에 남긴 업적은 전구 발명이 아니라 전구의 상용화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인 모두가 전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전기회사를 설립, 그리고 유통 시스템인 전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어요. 그 과정에서 개량된 발전기, 배전반, 송전선 등 전기 사용과 관련되는 주변 기기까지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가 전기 문명을 만든 방식은 현대 연구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디슨은 세계 최초의 기업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현대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의 기틀을 닦은 것이라 평가됐죠. 또한 그의 이미지에 반하는 몇몇 사례가 더 있습니다. 당시 방사능에 대한 무지로 인해 X선 실험을 담당하던 직원이 엄청난 피폭에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에디슨은 이로 인해 불구가 된 직원에게 치료에 필요한 돈을 모두 지불하고 그의 가족에게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20세기 초반의 일인데 노동자 배상금 따위는 없었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꽤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었죠.
또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에디슨은 직원들의 특허를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개발한 직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이는 현재의 대기업들도 애용하는 방식이죠. 오늘날에는 워낙 에디슨의 도둑질이 부각된 터라 그의 진짜 업적은 많이 가려져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행한 수많은 악행들을 옹호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죠. 에디슨의 말년은 비참하다면 비참할 수 있는데 그가 운영하던 전기회사는 금융왕 JP모건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기 산업에서 손을 뗀 그는 탄광업 및 시멘트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죄다 말아먹었는데 그나마 친구였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경제적 지원을 두둑히 해줘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디슨은 1930년에 사망하였고 숨을 거두기 직전 헨리 포드가 마지막 날숨을 유리관에 담아놓았고 이 유리관은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가정에서는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에 1분 동안 전기불을 끄는 것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에디슨이 한 도둑질은 아마도 영원히 그의 발자취에 남는 오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연 전기 문명 시대가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엔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는 정말 위대한 발명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이디어를 훔친 도둑 사업가에 불과했을까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을 연결한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94년 5월 미국 뉴욕시에 속해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자치구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훗날 철도왕이라는 별명이 붙게 될, 그리고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게 될 아이였죠. 또한 오늘날 밴더빌트 가문을 창시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재산으로 큰 명성을 떨쳤는데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1877년에 사망했을 당시 총 2억 달러의 재산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죠. 이는 2024년 기준으로 약 60억 달러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하나로 치면 7조 1784억 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2007년 포춘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그의 실제 재산은 과장된 것이며 당시 미국 GDP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1.14%였다고 하죠. 물론 이 비중도 미국 역대 1위 부자라고 불리는 록펠러에 다음가는 수준이었으니 그야말로 엄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을 돕기에 교육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11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여객선 일을 도왔죠. 하지만 코넬리어스는 떡잎부터 남달랐던 건지 사업을 구상하는 능력과 이를 실행하는 추진력이 뛰어났습니다. 한 예로 아버지 밑에서 여객선 일을 배운 지 약 5년이 지난 16살 때 여객선을 직접 구입하고 본격적으로 선박업에 발을 디뎠죠. 코넬리어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당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선박업을 독점하기에 이르렀죠. 이를 통해 큰 부와 지위를 손에 얻게 되었지만 밴더빌트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861년에 발발한 남북전쟁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봤는데요. 밴더빌트는 북군 측에 가담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여객선을 해군에 기부하고 심지어 남부군의 무역선을 파괴하는 활약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미합중국 의회 명예황금 훈장도 수여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는데 남북전쟁 시기 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던 것이죠. 더구나 막내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었기 때문에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후계자를 선정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별로 탐탁지 않아 하던 첫째 아들 빌리 밴더빌트를 후계자로 정하고 다시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남북전쟁 이후 급부상하는 철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기피하던 뉴욕 할렘 철도선을 포함해 총 4개의 철도선의 지분을 마구 사들였죠. 이렇게 무려 4개의 철도선의 대주주가 된 코넬리어스는 후계자인 빌리 밴더빌트에게 할렘 철도선을 키워보라 시켰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 명령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후계자 자리를 박탈하고 다른 후계자를 찾아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빌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할렘선을 성장시키고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코닐리어스는 선박업보다 철도업이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선박업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철도업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땅이 크다 보니 그 수많은 철도선을 독점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긴 것은 분명했죠. 쉽게 말하자면 북동부와 중서부에 위치한 모든 철도가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12년에 영국 방송사에서 만든 미국을 일으킨 거인들이란 다큐멘터리에서 코닐리어스 밴더빌트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여기서 뉴욕시의 한 정치계 인사가 밴더빌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화가 나서 뉴욕으로 가는 모든 철도 운송을 막아버렸죠. 이로 인해 뉴욕시의 모든 소비 물자가 막혀버리자 그 정치계 인사가 밴더빌트를 찾아가 싹싹 빌고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밴더빌트의 의지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숨통도 쉽게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었죠. 하지만 이 막강한 철도왕도 순탄하게만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제이 굴드 때문인데요. 제이 굴드는 당시 강도 귀족이라 불리던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특히 철도 분야에서 한 투기 활동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밴더빌트가 이리철도라는 작은 철도 회사를 적대적 흡수합병할 때 등장했는데요. 이리철도는 노선 총 연장이 50km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회사였으나 하필이면 이 작은 노선이 뉴욕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밴더빌트는 반드시 이리철도를 흡수합병해야 했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라도 이리철도를 인수할 생각이었기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리철도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당시 이리철도의 2대 주주 제일 굴드가 이리철도 사장과 기업 사냥꾼과 같이 작당 모의를 시작했죠. 이들이 뭉치는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바로 코닐리어스 밴더빌트의 돈을 뜯어버리자였습니다. 그들은 일단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불법 주식을 마구 찍어냈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및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시장 내외에서 주식을 마구 팔아치웠습니다. 한 예로 제이 굴드는 많을 때 하루에 700만 달러어치, 즉 50만 주 가량의 미등록 불법 신주를 찍어냈죠. 이에 밴더빌트는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 이리철도의 주식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철도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굴드의 작전을 알게 된 것은 아들이 가져온 주식 덕분이었는데요. 이 주식이 이전에 가져온 주식과 달리 재무부에 발행인가가 없는 주식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밴더빌트가 무려 5천만 달러를 이리철도 공개 매수에 투입했을 때였죠. 사실 그는 분명히 주식을 계속 사고 있음에도 지분율이 올라가지 않아 의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불법 주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밴더빌트는 당장 제이 굴드의 위치를 수소문했으나 이미 계획을 철저히 세워둔 굴드의 일행은 돈을 나눠먹고 도망간 뒤였죠. 참고로 제이 굴드는 이후 같이 작당 모의했던 이리철도 사장, 기업 사냥꾼들의 재산을 모조리 강탈하기 위해 암살까지 저질렀답니다. 아무튼 밴더빌트는 1차 이리철도 인수전에서 날려먹은 돈 때문에 무려 4년이나 다시 재산을 모아야 했어요. 그는 당시 석유왕 록펠러의 석유 수송을 하면서 다시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4년 뒤에야 2차 이리철도 인수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때는 공개 매수에 성공해 기어이 이리철도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죠. 이 역사적인 인수전은 오늘날 미국의 3대 철도사라고 할 수 있는 CSX의 뉴욕 센트럴 철도선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철도업을 운영하던 그는 1877년 1월 4일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오늘날 밴더빌트는 연방정부 독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이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금융왕 JP 모건,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등 걸출한 인물들이 선정되었으니 밴더빌트 또한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가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공한 기업가임에는 분명하지만 가족한테는 냉혹하고 좋지 않은 가장이었습니다. 밴더빌트가 오늘날까지 받는 많은 비판들 가운데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사이죠. 그는 일단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부인한테도 무척 차갑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사창가에 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자식들에게도 무자비했는데 자식이 11명이 넘는 것도 딸보단 아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던 아들들한테는 관대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첫째 빌리는 너무 어리숙하다며 어렸을 때 시골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정신이 이상하다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시켰습니다. 오직 막내 아들한테만 관심을 두었는데 정작 막내 아들은 남북전쟁 때 심한 병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죠. 사실 벤더빌트 가문은 4세대까지 대중적인 관심을 받을 정도로 모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어두운 가정사를 가졌음에도 가문이 쭉 이어졌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도 코넬리어스가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죽을 때는 딸들에게도 상당한 유산을 남겼는데요. 둘째 부인과 딸들한테 각각 20에서 50만 달러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했을 당시가 19세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었죠. 자식들은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현재 이 건축물 대부분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딸들한테 준 유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산은 첫째 빌리 벤더빌트한테 넘어갔는데요. 아버지가 어리숙하다며 구박했던 빌리는 오히려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유산을 2배 이상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벤더빌트 가문은 이후 4세대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되었죠. 사실 요즘은 벤더빌트 가문이 인터넷상에서 망한 가문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대를 거치면서 재산이 많이 분할됐기 때문입니다. 벤더빌트 가문의 5세대 인물인 글로리아 벤더빌트와 6세대 인물인 앤더슨 쿠퍼를 보면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가문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앤더슨 쿠퍼는 재벌 3세라는 위치를 이용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기자라는 힘든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처럼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오늘날 사업부터 가문까지 모두 크게 성공시킨 미국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미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벤더빌트 대학교입니다. 1873년에 설립되었고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 대학교죠. 예를 들어 부통령 엘고어, 7명의 노벨상 수상자, 퓰리처상 수상자, 아카데미상 수상자를 배출했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 말고도 벤더빌트 맨션 국가유적지, 벤더빌트 빌딩 등 뉴욕시 곳곳에 그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물론 그가 남긴 최대 업적 중 하나인 뉴욕 센트럴 철도선도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철도왕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뉴욕 암흑가를 지배했던 남자 살바토레 루치아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39년) 미국 뉴욕시 리치포드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훗날 석유왕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록펠러의 유년 시절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윌리엄 록펠러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의사를 사칭하며 이상한 약장사를 하는 사기꾼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행동이 잦았고 아내를 두고 가정부와 발언을 피워서 사생아를 2명이나 뒀을 정도입니다. 훗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을 버리고 캐나다로 도주해 젊은 여자와 재혼까지 했죠.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록펠러는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처럼 전혀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말이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미국 역사에 남는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던 그의 아버지는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로서는 탈락이었지만 록펠러의 교육에는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예를 들면 용돈을 주는 대신 파리를 잡으면 3센트, 쥐를 잡으면 5센트를 주는 식으로 용돈벌이를 하게 시켜 경제관념을 익히게 하였죠. 심지어 성인이 된 록펠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며 아버지의 새 집에 들어가는 대가로 집세를 낼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록펠러는 어린 나이부터 수입장부를 만들어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었죠. 또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칠면조나 사탕을 팔아 이윤을 남기면서 사업 능력 또한 키워나갔습니다. 심지어 19세 때에는 남북전쟁 중이던 북군에게 소금과 돼지고기를 팔아 꽤 큰 돈을 벌기도 했죠.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조그만 곡물 위탁 판매 회사에 격리사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곡물 중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직접 도전하기로 합니다. 1859년에 모아둔 자금 1,000달러와 아버지한테서 빌린 1,000달러를 합해 친구와 같이 곡물 중개 회사를 창업하게 되죠. 이때만 해도 록펠러는 석유 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59년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처음으로 시추 석유가 나오면서 미국 내 석유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니 록펠러도 석유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되죠. 본래 석탄을 원료로 쓰던 정유 공장들이 석유로 원료를 전환하며 석유 산업이 큰 부흥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돈 좀 벌고 있다는 사업가들은 모두 유전 개발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록펠러는 석유의 가치는 유전 개발보다는 정유에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석유라도 정제하지 않으면 끈적끈적한 구정물에 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록펠러는 남들 다 하는 유전 개발에는 손대지 않고 정제 공장을 세워 정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경험 많은 기업가들을 끌어들여 사업 비용을 최소화시켰죠. 록펠러의 미래를 보는 안목은 정확했고 이들의 동업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또한 록펠러는 석유 사업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됐죠. 바로 운송 사업입니다. 당시 석유는 너나 없이 채굴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았는데요. 철도 회사들은 석유 수송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송하는 석유량이 다르다 보니 수송 비용도 들쭉날쭉하여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이 문제를 다른 경쟁자들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곧바로 철도 회사들에 접근합니다. 운송료를 할인해준다면 운하를 통한 석유 수송을 중단하고 철도 회사에 매일 유조 차량 60대 분량의 운송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하죠. 철도 회사들은 반갑게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운송료 협상을 통해 록펠러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석유와 관련된 사업들을 장악한 록펠러는 충분히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록펠러는 철도 회사의 운송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주변 정유 공장들을 흡수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인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죠. 당시 1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150억 원에 해당하는 자본으로 시작했기에 스탠더드 오일은 시작부터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최초의 주식 회사이자 미국 최초로 중역회의 제도를 실시한 회사로 유명하죠. 아무튼 스탠더드 오일은 거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미국 내 정유업계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철도 운임 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였으니 다른 경쟁자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죠. 인수합병 전쟁을 시작한 록펠러는 경쟁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합니다. 경영권을 팔고 물러나든가 파산하든가. 가장 큰 경쟁업체부터 시작해 차례로 집어삼키며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내 가장 큰 정유회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1872년 12월부터 1872년 3월까지 이뤄진 4개월간의 인수합병으로 거대 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창업한 지 9년 만에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장악하게 되죠. 이어서 록펠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90%가량이 이 스탠더드 오일에 의해 공급되었죠.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시장도 장악하며 국제 독과점 기업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1882년 석유기업 엑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세계 시장을 거머쥐게 되죠. 이렇게 안 그래도 잘 나가는 록펠러에게 또 다른 호재가 생깁니다. 1903년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라이트 형제가 휘발유 엔진에 프로펠러를 장착한 글라이더 비행에 성공하면서 휘발유 시대를 열어버린 것이죠. 특히 포드 자동차에서 대량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며 휘발유 사용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석유 산업 자체를 뒤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록펠러의 석유 사업은 이렇게 또 한 번 큰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스탠더드 오일은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개편됩니다. 석탄, 철강, 은행, 선박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죠. 석유 산업을 지배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다른 산업들도 독점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하여 록펠러는 조선업, 운송업 등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리게 되죠. 하지만 이 과도한 독점 체제는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독점법이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아무튼 반독점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집니다. 아무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에너지 회사인 스탠더드 오일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할 수는 없었죠. 1911년 결국 스탠더드 오일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해산명령을 받게 되어 34개의 회사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 해체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죠. 분리된 스탠더드 오일 계열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자마자 주식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뛰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 스탠더드 오일 전체 지분의 25%를 소유하고 있던 록펠러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그래도 반독점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덕분에 석유 사업의 독점 체제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가기 시작하죠. 사실 그가 만든 독점 체제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지만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록펠러는 무리한 독과점으로 세간에서 욕도 많이 먹은 사람이지만 석유 산업을 수직 계열화하여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자리 잡도록 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유업에 뛰어들어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석유 산업을 초기에 쓸어버려 빨리 정착하게 한 인물이기도 하죠. 게다가 스탠더드 오일이 꽤 합리적인 독점 체제를 유지한 덕분에 둥유 가격은 서민들에게 적합한 가격으로 인하되었고 품질 혁신 또한 이뤄졌죠. 또한 석유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현대 기업들의 롤모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사에 이름을 남긴 록펠러는 독점 체제가 무너진 이후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록펠러는 50대 후반에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과 비슷한 암에 걸려 1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록펠러는 50대부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지 동생들과 아들한테 사업을 넘기고 그냥 가진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시한부 통보도 받았겠다. 이제 록펠러는 자선 사업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모은 재산을 의미있게 쓰고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고아원, 도서관 등을 세우고 많은 학교들에 기부금을 전달했죠. 연장선상으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의학과 과학 등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와 록펠러 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죠. 현재 시카고 대학교는 8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록펠러 대학교는 2022년까지 26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죠. 이렇게 록펠러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튼 자선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던 록펠러는 활기를 되찾았고 의사의 시험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이나 더 살게 됐죠. 그러다 1937년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장수한 인물로 볼 수 있죠. 이후 록펠러 기업의 재산은 그의 외아들 존 데이비슨 록펠러 주니어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되죠. 록펠러 가문은 미국의 제41대 부통령인 넬슨 올드리치 록펠러라는 정치 거물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는 사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 경쟁자를 박살냈던 냉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업적들로 인해 미국은 엄청난 발전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명가함이 확실한 인물도 드물 것 같습니다. (189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살바토레 루카니아. 루카니아는 훗날 사람들에게 럭키 루치아노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럭키는 1929년에 납치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음에도 살아남아 생긴 별명이며 루치아노는 미국식 발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납치와 고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상할 것이 없는 게 루치아노는 미국에서 활동한 마피아 중에서도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마피아였습니다. 혈통과 인종을 초월한 범죄 집단, 전미범죄연합체라는 기업형 범죄 조직을 최초로 창안한 인물이기도 하죠. 보통 미국 마피아 하면 알카포네를 떠올리곤 하지만 미국 조직 범죄계에 미친 영향력으로 보면 럭키 루치아노의 위세가 더 강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소년이 어떻게 미국에서 제일 가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럭키 루치아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루치아노는 당시 여느 이탈리아 하층민들이 그렇듯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황강산 노동자였지만 벌이가 시원찮아 결국 1907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갖고 미국에 도착한 루치아노 가족은 정착을 위해 심한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 또한 어렸을 때부터 모자 배달 일을 하는 등 가난한 집안을 위해 온갖 자비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는 10대에 들어서자 당시 급증하고 있던 마피아 세력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돈을 더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마피아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그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 많았던 파이브 포인츠 갱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이브 포인츠 갱단은 돈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주급 10센트를 받고 다른 갱 조직들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죠. 하지만 루치아노는 여기서 유대인을 보호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조직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 사업 분야를 담당했던 것인데 이 일을 워낙 잘해 소문까지 날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20년대에 들어 파이브 포인츠 갱단에
거물급 인물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갱단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포인트 갱단의 빈자리를 1890년대부터 새를 키워온 이탈리아계 마피아 패밀리가 차지하게 되었죠. 여기서 루치아노는 1세대 미국 마피아 두목 조 마서리어의 조직에 총잡이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조직에 아주 뛰어난 공을 세웠는데요. 미국 역사의 오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금주법이 실시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주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전에 성매매 알선으로 많은 인맥을 만들어 두었기에 밀주를 소위 높으신 분들에게 수월하게 팔 수 있었죠. 이 외에도 루치아노는 늘 조직 운영에 있어 기회를 잡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고 이를 통해 꾸준히 신뢰와 명성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29년 그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3명의 남자에게 납치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한 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살아남아 다시 갱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사건이 경찰이 벌인 일이라 주장했죠. 아일랜드 혈통 조직 폭력배에 뒤를 쫓던 경찰이 자신에게서 그들의 행방과 관련된 단서를 얻어내기 위해 벌인 짓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납치 사건 이후 큰 흉터와 늘어진 눈을 얻게 된 루치아노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위세를 지니게 되었어요. 이후 미국 마피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면전이라 불리는 커스텔러 머레이지 항쟁에서 그는 자신의 두목 조 마서리어를 배신했습니다. 반대파인 셀버토와 마란자노와 결탁한 후 자신의 두목과 자리를 만들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암살자들을 부른 것이죠. 참고로 이 사건은 소설과 영화, 대부 속에서도 모티브로 삼아 중요한 장면으로 연출되었답니다. 이렇게 최종 승리자가 된 반대파 두목 셀버토와 마란자노는 미 전역에 이탈리아계 마피아 패밀리 체계를 정립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며 미국 마피아의 각종 규칙과 기준들이 대부분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란자노의 시대는 무척 짧았는데 바로 루치아노가 얼마 안 있어 그를 제거하고 뉴욕시의 마피아 권력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죠. 패권을 잡은 루치아노는 시카고의 알카포네를 비롯한 다른 마피아 두목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스 중의 보스라는 직책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통제기구인 마피아위원회를 창설했죠. 마피아가 민주적이라니 어울리진 않지만 실제로 루치아노는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운영도 민주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끈 뉴욕 조직은 그의 이름을 본떠 루치아노 패밀리라 불렸고 현재는 제노비스 패밀리란 이름으로 남아있죠. 이후 루치아노는 같은 혈통이나 같은 인종이 아니면 동업관계를 잘 맺지 않던 미국 암흑가의 관행을 과감히 철폐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중심으로 유대계, 아일랜드계 등 거물 범죄 조직들을 포섭해 그 유명한 전미범죄연합체를 창안했죠. 마피아위원회에 이어 전미범죄연합체라는 기업형 범죄 조직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조직의 정규 조직원은 이탈리아 혈통만 될 수 있었지만 추종 세력은 혈통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락되었죠. 게다가 루치아노는 전미범죄연합체 산하에 일명 살인회사를 두어 사업에 방해되는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속해 있던 뉴욕시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지니게 되었죠. 이후 그는 약 5년간 미국 사회에서 전례 없는 월권을 행사하며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1934년 명판관이자 청렴한 정치인이던 피오렐로 라가디아가 뉴욕시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뉴욕 마피아에게 선전포고를 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했고 뇌물을 주겠다는 회유도 통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라가디아는 마피아의 여러 불법 사업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단속하기 시작했죠. 루치아노는 이로 인해 1916년부터 1936년까지 20년 동안 폭행, 불법 도박, 강도 등의 혐의로 25번이나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교도소에는 보낼 수 없었는데 루치아노의 위세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 1936년 토마스 듀이라는 검사가 루치아노를 매춘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이때 루치아노의 보석금이 35만 달러로 책정되었는데 이 기록은 당시 뉴욕시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법적 공방 끝에 62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0에서 50년형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30에서 50년형의 부정기형을 받은 루치아노는 최소 30년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분노한 루치아노의 부하들은 토마스 듀이 검사를 살해하려 했지만 오히려 루치아노가 사업에 안 좋다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수감된 루치아노의 수감 생활은 사실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는 개인 요리사나 심부름꾼도 있었으며 대리인 프랭크 코스텔로를 통해 여전히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기관 요원들까지 루치아노를 만나러 교도소에 자주 방문했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마피아 조직과 미국 정부가 합동작전을 하는데 루치아노의 협력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미국 정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부두 노동자들이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를 지지하진 않을까 우려했어요. 때문에 부두 노동자 세력인 루치아노의 부하들이 전쟁 기간 중 노조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루치아노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루치아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루치아노 패밀리는 미국 내 언더월드 작전과 연합군의 시칠리아 침공 작전에서 유럽 암흑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죠. 결과적으로 루치아노 패밀리는 2차 세계대전에 크게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루치아노의 부하 비토 제노비스는 미 육군 통역 장교에 임명되었고 엘버트 에너스테자이저는 미 육군 중사로 임명되어 신병을 교육하는 교관이 되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루치아노는 1946년 수감된 지 10년이 된 해에 미국의 전쟁 수행 노력과 관련하여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는 이유로 가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외로 추방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가석방이었죠. 럭키 루치아노는 추방되던 날 다른 마피아 두목들의 전송을 받으며 배에 올랐어요. 심지어 당시 뉴욕시장 윌리엄 오드와이어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작은 배에 올라타 루치아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루치아노는 그렇게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표면적으로 나폴리 시내에 위치한 의료기기점을 운영했죠. 하지만 그는 범죄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1949년엔 뉴욕으로 마약을 수송한 혐의로 로마 경찰이 그를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지만 수사당국이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않은 덕에 석방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석방엔 그의 로마 방문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951년에 그는 이탈리아로 57,000달러의 현금과 미국 신형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들어온 혐의로 나폴리 경찰의 신문을 받았는데요. 무려 20시간의 신문 끝에 경찰은 이번에도 아무런 혐의 없이 루치아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팔레르모의 한 호텔에서 시칠리아 마피아와 미국 마피아 간의 회동을 주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죠. 미국에서 추방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암흑가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와중 1962년 1월 26일 그는 나폴리 국제공항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는데요. 이때 그는 사망하기엔 이른 62세의 나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마틴 과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루치아노의 장례식은 3일 후 나폴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시신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그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뉴욕시에 묻혔죠. 또한 미국에서 두 번째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때 2,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모였고 당대 최고의 미국 마피아 두목 카를로 갬비노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가 미국 마피아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 장례식을 통해 엿볼 수 있죠. 1998년 12월 7일 타임지는 루치아노를 범죄의 대가로 지목하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그의 거대한 무덤은 뉴욕시 퀸즈에 위치해 있죠. 루치아노 패밀리를 계승한 제노비스 패밀리는 아직도 미국 내에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직 연방검사 FBI 요원의 2023년 인터뷰에 의하면 뉴저지주의 항구를 여전히 제노비스 패밀리가 통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범죄 수단은 전보다 훨씬 더 진화해 컴퓨터 사기, 주식 사기, 의료보험 사기 같은 정교한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를 보면 루치아노는 여러모로 미국 역사에 깊은 의미를 지닌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암흑가를 지휘했던 남자 럭키 루치아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국의 대표적 마피아 알 카포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99년 1월 17일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알폰스 가브리엘 카포네, 훗날 알카포네라 불리게 되었으며
미국 시카고의 마피아 조직 시카고 아웃핏의 두목으로 군림하게 될 아이였죠. 카포네는 나폴리 출신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느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이 그렇듯 카포네 집안도 무척이나 가난했죠. 하지만 그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그는 총수입이 1억 달러인 시민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30대가 되었을 무렵에는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에서 선정한 퍼블릭 에너미 명단 중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 에너미란 당시 사회의 적이라는 뜻으로 미국 내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집안의 이탈리아계 소년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피아가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알카포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포네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당시 학교의 권위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죠. 게다가 마치 권위의 반항이라도 하듯 또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공부와 담을 쌓았고 결국엔 유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체벌하던 여선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렸고 이로 인해 교장에게 두들겨 맞은 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 그는 뉴욕의 5포인트 갱단이라는 조직에 입단했습니다. 카포네는 이 시절 1대1 주먹 다짐을 자주 했고 져본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주먹에 붕대를 감고 접착제를 바른 후 유리 파편을 붙여 상대의 턱을 날리는 모습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나이트클럽에서 프랭크 갈루초라는 인물에게 얼굴을 칼로 베이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죠. 카포네는 5포인트 갱단이 와야 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후견인 자니 토리오를 따라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아웃핏이란 갱단에 입단해 밀주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무척이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밀주를 납품받기 거부한 술집 상인들은 폭탄 테러로 죽여버렸죠. 이와 관련하여 1920년도에 100여 명이 폭탄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 갱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배우의 알카포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할 경우 가족과 주변인이 보복을 당했기에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런 카포네에게도 숙적이 있었는데 밀주 사업으로 자주 갈등을 겪던 아일랜드 마피아입니다. 여기서 카포네는 같은 이탈리아계 조직들과 손을 잡고 아일랜드 갱단의 두목 딘 오베니언을 암살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탈리아 마피아와 아일랜드 갱단의 전쟁이 벌어졌고 카포네도 호텔 로비에서 습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1925년 총격전에서 부상을 당한 카포네의 후견인 자니 토리오가 조직을 26세의 카포네에게 물려주고 은퇴하게 되었죠. 그렇게 카포네는 시카고 아웃핏의 두목이 되었고 동시에 아일랜드 갱단과의 전쟁도 점점 치열해져 갔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밀주를 강탈하고 밀주 공장을 습격하거나 심지어 방화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폭탄이 오가거나 총격전이 자주 일어나 양쪽의 조직원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자 결국 카포네와 아일랜드 갱단의 두목 빈센트 두루치는 서로 만나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빈센트 두루치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하고 새로운 아일랜드 갱단 두목으로 벅스 모란이 추대되었습니다. 새롭게 두목이 된 벅스 모란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카포네의 밀주를 훔치고 심지어 강탈까지 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카포네는 모란의 트럭을 불태워버렸고 이렇게 전쟁이 다시 재개되었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29년 2월 카포네는 적대 조직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명 발렌타인데이 학살 사건이 이때 터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아일랜드 갱단 조직원 7명이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거론될 정도로 매우 악명 높은 사건인데 사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카포네는 유대인 마피아 조직 퍼플갱과 손을 잡고 아일랜드갱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는데요. 퍼플갱은 자신들이 매우 많은 양의 밀주를 강탈했다며 이것을 아일랜드 갱단에게 팔겠다는 제의를 건넸습니다. 아일랜드 갱단은 이에 흔쾌히 수락했고 이렇게 유인책에 걸려들었죠. 이후 거래 장소에 모인 7명의 아일랜드 조직원들은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차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정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사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그들을 단속하고 나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일랜드 갱단원들을 일렬로 서서 벽을 바라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에 따른 아일랜드 갱단원들은 그대로 벽을 보고 서 있었는데 여기서 총을 든 사내들이 난사를 가해버렸죠. 아일랜드 갱단원들은 그 자리에서 6명이 사망했고 1명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 들어간 시카고 경찰은 배우의 알카포네가 있음을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카포네는 시카고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 발렌타인 학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슈화되었습니다. 결국 연방 차원에서 카포네와 아일랜드 갱단에 대한 동시 단속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죠. 여기서 카포네는 경찰을 매수하여 능구렁이처럼 살아남았으나 아일랜드 갱단은 단속을 버티지 못하고 세력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35년 아일랜드 갱단은 해체되고 말았죠. 반면에 카포네는 도시 전역을 장악하고 정치, 법조계, 경찰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워낙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죠. 이렇게 그는 시카고의 암흑가를 지배하는 왕처럼 군림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피아가 되었습니다. 카포네는 전쟁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업에도 추진력이 남달랐는데요. 대공황 이후 금주법이 폐기될 분위기를 예감한 그는 밀주 사업에 이어 다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낙농업, 그것도 우유 산업이었죠. 당시 우유 생산 및 유통 분야는 어마어마한 수요를 지닌 블루오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계화되지 못한 배달원들, 손수레나 말 등이 끄는 마차로 느릿느릿하게 진행되는 배달, 저품질의 우유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도 했죠. 카포네는 이를 파악하고 우유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피아답게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일단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목장주와 유통업체 사장들을 납치하고 협박하며 우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장악했습니다. 만약 특정 목장에서 우유의 품질을 속이는 정황이 발견되면 그 목장을 담당하던 조직원에게 직접 그 우유를 마시게 했죠. 또한 밀주 사업에서 확보해놓은 전국 유통망과 유리병 제조 공장, 냉장 수송차를 이용해 신선하게 보존된 우유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유의 유통기한 표시를 법제화한 것 또한 카포네라는 것인데요. 그는 미 의회에 로비를 하여 유통기한 표시 법제화에 성공했고 이로 인해 우유 산업 경쟁자들은 카포네에 비해 매우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우유 산업의 유통제도와 안정성의 절반은 카포네가 확립시킨 셈이죠. 사실 그가 이렇게 품질 관리에 신경 썼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유의 품질을 이유로 정부 기구가 간섭 판로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밀주 사업 또한 일부 진행하고 있었기에 우유통 일부에 술을 담아 운반하며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에게 이 우유 산업이 매우 유행했던 이유는 돈 세탁에도 있는데요. 카포네는 운송 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검은 돈을 세탁했는데 이로 인해 이윤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유 산업에서도 역사상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이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는데요. 1913년 경찰의 비호를 받던 그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이때 카포네를 잡아놓은 사람이 바로 미국 재무부 수사관이자 일명 언터처블이라 불리는 엘리엇 네스였죠. 여기서 언터처블이란 별명은 카포네의 공갈 협박과 매수가 통하지 않아 생긴 별명입니다. 이렇게 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당시 탈세범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죠. 허무하지만 그의 전성기는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카고를 왕처럼 지배했던 남자치곤 너무 한순간에 몰락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언터처블 엘리엇 네스 같이 강경한 수사관이 아니었으면 그의 전성기는 훨씬 더 오래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위세는 대단했죠. 하지만 만약은 만약일 뿐 그는 7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사실 카포네는 교도소 투옥 직전 매독에 걸려 있었는데 당시 매독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석방될 때까지 매독을 앓다가 뇌출혈까지 오게 되어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7년 1월 25일 카포네는 자신의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48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카포네는 죽을 때까지 명목상으로 시카고 아웃핏의 두목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조직 운영은 프랑크 니티나 폴 리카 같은 두목 대행들이 맡았죠. 이미 체계화되고 운영이 순조로웠던 시카고 아웃핏은 카포네가 사망했음에도 명맥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데 2024년엔 부두목 조셉 안드리아키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사람들은 시카고 아웃핏, 시카고 마피아 하면 아직까지도 알카포네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처럼 워낙 악명이 높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에 여러 대중매체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중 1987년에 제작된 언터처블이란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알카포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피아 알카포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미국 조직범죄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 카를로 감비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02년 8월 24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카를로 감비노. 오늘날까지도 미국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마피아 조직 감비노 패밀리를 탄생시킨 인물이죠. 뉴욕 타임즈 기자 출신이자 마피아 전문가 세린 랍은 2006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 20여 개 미국 마피아 패밀리의 범죄 수익은 연간 7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당시 미국 10대 대기업들의 수익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 미국 마피아 패밀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주목했는데 그가 바로 카를로 감비노입니다. 그는 사실 삼촌 가족이 소유한 작은 트럭 운송 회사에서 일하던 소년에 불과했는데요. 어떻게 이 이탈리아 소년이 미국의 20세기 암흑가를 지배하는 마피아 도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카를로 감비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비노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탈리아에 존재했던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한 마피아 집안에서 태어났죠. 미국으로 이주한 가정도 평범하진 않았는데요. 그가 아직 10대 시절인 1921년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이 밀항은 미국에 있는 삼촌 가족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촌 가족이 소유한 트럭 운송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감비노는 평범하게 일할 마음으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큰 돈을 원했던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와중 1930년 감비노는 그제야 조직범죄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주법으로 밀주 유통이 한창이었는데 이 밀주 유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시기는 미국 마피아들 간의 경쟁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이기도 합니다. 미국 마피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쟁인 커스텔러 머레이지 항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커스텔러 머레이지 항쟁을 간단히 말하자면 뉴욕 암흑가를 차지하기 위한 두 명의 보스가 대립하며 발발한 마피아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명은 살바토레 마란자노, 또 다른 한 명은 조 마서리아였죠. 이 두 명이 서로의 세력을 이용해 전쟁을 벌이는 동안 무려 50여 명이 사망했고 이는 미국 조직 범죄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엉뚱하게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닌 럭키 루치아노라는 남자가 되었죠. 그가 자신의 도목 조 마서리아를 배신한 후 반대파인 살바토레 마란자노 또한 암살하며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루치아노가 두목이 된 후로 미국의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은 체계화되기 시작했어요. 카를로 감비노는 이런 마피아 격동의 시기에 발을 들이밀고 만 것이죠. 하지만 그는 커스텔러 머레이지 항쟁과 큰 관련이 없는 망가노 패밀리에 입단하여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 망가노 패밀리는 빈센트 망가노라는 마피아 두목이 이끄는 조직이었죠. 감비노는 이 시절 자신의 두목에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 범죄 사업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 서안으로 마피아 세계의 이름을 점점 날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경찰도 감비노를 점점 주목하기 시작했죠. 결국 1937년 감비노는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고 길다면 긴 22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감비노의 범죄 인생을 통틀어 유일한 수감 기록이죠. 그러던 와중 1951년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가노 패밀리의 부두목 엘버트 아나스타시아가 두목 빈센트 망가노를 살해하고 자신이 직접 조직을 접수해버린 것이죠. 이민자 소년이었던 자신을 받아주고 여러 사업에 가담하게 해준 보스 망가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그는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6년이 지난 1957년 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당시 미국 마피아 내 최대 파벌이던 루치아노 패밀리는 한창 내부 항쟁 중이었습니다. 감비노는 그 과정에서 루치아노 패밀리의 거물급 인사 비토 제노비스와 손을 잡게 되었죠. 이후 이 둘은 망가노 패밀리의 두목 엘버트 아나스타시아를 이발소에서 살해한 뒤 망가노 패밀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쉽게 두목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용의 주도하게 이루어졌죠. 감비노는 아나스타시아의 이동 경로를 꼼꼼히 체크하고 심지어 그의 부하가 담배 피우는 시간까지 파악한 뒤에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감비노의 부하들은 아나스타시아의 부하가 이발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아나스타시아를 사살했죠. 결국 이렇게 감비노는 망가노 패밀리를 접수하고 패밀리 이름도 감비노 패밀리라 바꾸었습니다. 작은 트럭 운송 회사에서 근무하던 소년이 미국 암흑가를 지배하는 마피아 두목으로 올라서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는 완전히 패밀리를 장악하기 위해선 앞서 손잡았던 비토 제노베스 또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일단 당시 이탈리아로 추방된 루치아노 패밀리의 두목 럭키 루치아노에게 손을 잡자는 제의를 건넸습니다.
럭키 루치아노 또한 자신의 후계자에게 반기를 든 비토 제노비스를 제거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감비노와 루치아노는 비토 제노비스를 살해하기보다는 교도소에 수감시키고자 했는데요. 제노비스가 워낙 신변에 조심성이 많았고 그의 세력과 대항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커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루치아노는 제노비스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고 있었죠.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비토 제노비스가 한때는 럭키 루치아노의 신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비노와 루치아노는 제노비스의 범죄 행위들을 검찰에 넘겼고 그렇게 제노비스는 국제마약 사범으로 기소되고 말았죠. 제노비스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1969년 2월 14일에 감옥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감비노는 제노비스를 감옥에 보내고 나서야 온전히 패밀리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보나노 패밀리의 두목 조셉 보나노가 감비노를 암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살은 실패로 끝났는데 보나노가 암살을 모의하다 적발되어 아예 실행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파장을 크게 일으켜 결국 감비노 패밀리와 보나노 패밀리의 전쟁이 막 시작되려 했습니다. 여기서 마피아위원회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마피아위원회는 럭키 루치아노가 창안한 조직으로 마피아 간의 분쟁을 민주적으로 잘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감비노 패밀리와 보나노 패밀리의 전쟁을 막기 위해 개입한 것이었죠. 위원회는 조셉 보나노를 보나노 패밀리의 두목에서 해임한다는 조건으로 감비노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마피아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감비노의 위세는 전보다 더 올라가게 되었죠. 이 사건을 바나나 항쟁이라 하는데 미국 범죄 조직사에 나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감비노가 이르 조직에 불과하던 자신의 패밀리를 미국 마피아 내 최대 파벌로 만든 계기가 바로 이 바나나 항쟁이기 때문이죠. 사실 카를로 감비노는 겉으로만 보면 전혀 폭력배 같지 않은 부드러운 인상과 왜소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마피아 세계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카리스마도 중요한데 말이죠. 하지만 그에겐 그만의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바로 평정심을 잃는 법이었고 일처리가 상당히 치밀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1974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감비노는 코니 아일랜드의 제왕이라 불리던 콜럼버 패밀리 행동대장 도미닉 시알로와 레스토랑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알로는 술을 마시면 누구한테나 거만해지고 무례해지는 타입이었죠. 이는 당시 미국 마피아 최대 파벌인 감비노 패밀리의 두목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알로는 그 자리에서 감비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목격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망할 늙은이야.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이것도 순화해서 말한 것인데 실제로는 욕이 난무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비노는 그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수습하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이후 거리에는 시알로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콘크리트 더미에 처박힌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죠. 감비노의 치밀한 성격은 연방정부의 추방 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위세가 너무 강력해진 감비노를 견제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53년부터 그를 타국으로 추방시키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감비노는 이를 감지하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한 덕에 추방 시도를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병세를 이용해 신변을 지킨 것이었죠. 실제로 그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1970년엔 연방 대법원이 그를 추방할 것이라 선언하자 심장마비를 호소하며 병원에 다시 한번 입원했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추방 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죠.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도 흐지부지 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그가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약 6년 뒤인 1976년 감비노는 자신의 자택에서 향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총알과 배신이 난무하는 마피아 세계에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암흑가의 정점에 군림하다 비교적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감비노는 미국 마피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누린 두목으로 평가받습니다. 더구나 1000억 원대의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줬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기준으로 치면 30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죠.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만큼 최악인 범죄자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카를로 감비노는 대중매체의 소재로 흔히 쓰이게 되었는데 대표작이 바로 영화 대부입니다. 영화 속 꼴레오네 패밀리의 두목 비터 꼴레오네의 모티브가 바로 카를로 감비노죠. 이 영상을 보시고 대부를 시청하신다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세기 미국 마피아의 정점 카를로 감비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비노 패밀리의 또 다른 두목이자 미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마피아 중 한 명인 존 고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0년 10월 27일 미국 뉴욕시 브롱스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존 고티. 훗날 미국 뉴욕시의 5대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감비노 패밀리의 두목이 될 아이였죠. 고티 또한 여느 마피아 출신과 같이 이탈리아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그는 무려 12살 때부터 거리의 갱단에 가담한 후 트럭 강탈, 작물 처리 등에 손대기 시작했죠.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범죄 행위를 시작한 것인데 사실 고티는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명석한 아이였습니다. 공부와 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니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저서에 심취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미국 조직 범죄사에 한 획을 그은 유명한 마피아 두목이 되었습니다. 고티는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 암흑가를 지배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존 고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티는 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비교적 이른 나이인 16살에 그만두고 범죄 행위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고티가 멘토라 여겼던 남자 아니엘로 델라크로체입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어린 나이부터 범죄 행위에 익숙한 고티를 본 델라크로체는 그를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에 입단시켰죠. 이 조직은 당시 엘버트 아나스타시아가 이끄는 망가노 패밀리라는 마피아 조직이었습니다. 고티는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망가노 패밀리의 행동대장 산하 조직원이 되어 암흑가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죠. 범죄에 있어서도 머리가 잘 돌아갔던 그는 불법 도박 같은 사업을 관장하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신입 정규 조직원이 아닌 추종 세력 신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암흑가에서 인정받는 조직원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그를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망가노 패밀리를 접수하고 감비노 패밀리를 탄생시킨 카를로 감비노인데요. 그는 자신의 조카를 납치 및 살해한 아일랜드계 마피아를 고티와 2명의 부하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술집에서 아일랜드계 마피아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티는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감비노의 비호로 당대 최고의 마피아 전문 변호사인 로이 콘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살인행위에도 불구하고 고작 4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1977년에 출소한 존 고티는 패밀리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원이 되었고 바로 행동대장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동대장 대행을 맡게 된 그는 이후 더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980년에 자신의 아들이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들이 교통신호 위반을 해 생긴 사고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시민은 무죄로 판명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시민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과 뉴욕 시민들은 배우의 존 고티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죠. 이렇듯 고티의 과감하면서도 치밀한 범죄 행위들은 그의 위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 약 5년이 지난 1985년 고티는 패밀리 두목인 카를로 감비노가 사망하자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감비노의 후계자인 폴 카스텔라노를 살해하고 행동대장 20명의 지지를 받아 스스로 두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티가 두목이 된 과정을 매우 불편하게 지켜본 조직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피아위원회란 조직입니다. 마피아위원회는 당시 마피아 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마피아들의 관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조직이었는데요. 여기서 고티가 위원회의 허가 없이 두목을 살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티에게 두목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지시했으나 당연히 고티는 이에 불복하고 위원회에 대항하기로 했죠. 이렇게 고티의 감비노 패밀리와 마피아위원회 및 여러 마피아 조직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생긴 사건 중 대표적인 예로 데치코 살인 사건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노비스 패밀리의 빈센트 지간테 같은 다른 마피아 두목으로부터 추격을 받던 고티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임명한 부두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부두목의 이름이 바로 프랭크 데치코. 이 남자의 이름을 따 데치코 살인 사건이라 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데치코 살인 사건은 마피아 간의 전쟁을 미국 시민들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존 고티와 감비노 패밀리, 마피아위원회, 제노비스 패밀리 등 여러 범죄 조직들의 실체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4월엔 고티를 노린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습격을 가한 총잡이가 5발의 총상을 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이후 고티를 노린 회심의 폭탄 공격 또한 실패하자 위원회는 암살 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고티는 이렇게 감비노 패밀리의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패밀리에 대한 통제권 또한 인정받게 되었죠. 이는 미국 조직 범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안 그래도 강력했던 감비노 패밀리가 마침내 마피아 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티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위원회를 장악하여 뉴욕 5대 패밀리 전부를 관리하는 총두목이 되려는 계획까지 세웠죠. 이에 뉴욕의 다른 마피아뿐 아니라 이탈리아 마피아도 가세하여 고티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모두 예상한 고티는 결국 모든 암살 시도를 막아내고 스스로 마피아 대부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마피아 대부가 된 존 고티가 미국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티는 멋진 외모도 외모지만 언변도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특유의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중들에게 말쑥한 도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기자와 인터뷰도 하는 등 마피아 대부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로 마피아들은 우려를 표하며 그에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삼가라고 권유했는데요. 당시 고티는 이미 FBI의 추적을 10여 년간 받고 있었고 연방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조직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2번이나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티는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되어 나왔죠. 이유는 결정적인 증인들이 피살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받은 잠재적 증인들 또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배심원들이 매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여기서 고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고티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시민들이 연방법원 앞으로 몰려와 대형 스피커로 영화 대부의 주제음악을 틀어놓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티는 재판에서 승소한 뒤 시민들을 대상으로 낮에는 대규모 축제를 열고 밤에는 대규모 불꽃놀이를 했죠. 그는 점점 자신에게 심취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불사신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유명한 앤디 워홀이 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초상화가 타임지 표지에 오르기도 했죠. 이로 인해 고티에게 별명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기소면역성 두목이란 별명이었습니다. 별명처럼 그는 약 5년간 기소당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FBI는 무척이나 끈질기고 집요한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결국엔 1990년 12월 FBI의 광적이라 할 정도의 집요한 수사로 존 고티는 구속 기소되고 말았죠. 혐의는 무척 많았는데 5건의 살인, 1건의 살인 공모, 도박업, 사법방해, 뇌물,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고 총 25만 달러의 벌금령에 결정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아무리 FBI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 정도의 혐의를 밝혀내고 적용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감비노 패밀리의 부두목 살바토레 그라바노가 내부 증언을 해 이를 토대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티는 배심원들을 매수해서 형량을 낮출 수도 있었는데 이건 왜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시 고티 재판을 총괄한 사람이 엄청난 인물이었는데 바로 미래의 FBI 국장이자 훗날 러시아 게이트 특검을 맡게 되는 로버트 뮬러였죠. 고티를 잡기 위해 당시 최고의 수사기관과 최고의 검사가 몇 개월 동안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음으로써 마피아 인생의 종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법정 주위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돌아다녔고 고티의 부하와 지지자들은 경찰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연방요원 자동차 1대가 전복되었고 4대가 파손되었으며 요원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특집으로 뉴스가 방영되었는데 재판 과정과 시민들의 반응, 후계구도 예상 등 여러 주제가 다뤄졌죠.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마리온 연방교도소로 고티를 이송할 때 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2대의 F-16 전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럼 고티는 수감된 이후 어떤 생활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는 제한적이었지만 사망할 때까지 패밀리를 관리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수익을 상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편지 50통이 매일 고티에게 날아왔고 이를 검열하기 위해 FBI 요원 2명이 연방교도소에 작은 사무실까지 마련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위세는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티는 수감 중 암에 걸려 몸까지 급격히 쇠약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꼈지만 자신을 의료시설로 후송해달라는 그 어떤 요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딸들에게 병으로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아들들에게만 접견을 허락했죠. 그는 그렇게 2002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연방교정의료센터에서 인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고티의 장례식엔 감비노 패밀리의 거의 모든 조직원이 참석했고 운구 행렬에는 22대의 리무진과 100여 대의 자동차, 19대의 꽃차가 동원되었죠.
언론에서는 4대의 뉴스 헬리콥터를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꽤 많은 수의 시민이 그를 추모하는 피켓을 들고 추모 꽃다발을 던졌다는 것인데요. 미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마피아 두목에게 꽃다발을 던지는 시민들, 너무나 아이러니한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고티를 잡아라라는 오리지널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고티를 잡기 위한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이 상세히 다루어져 있으니 고티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마피아 두목, 존 고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주 동안 마피아, 미국 재벌 등 미국 사회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을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풀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